사람들을 사귀는 데 있어서 마음이 진실되면은, 진짜 알차고, 실하고, 진실되면은, 어, 다른 좋은 길함, 행운이 생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라고 질문이 왔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볼 때요, 주역에서 볼 때는, 사람이 신뢰하고 믿는 데는요, 이게 수지빗개를 예를 많이 듭니다. 네. 수지빗개를 예를 드는데요. 땅 위에 물이 있어요. 물 아래에 땅이 있고 땅 위에 물이 있어요. 그럼 빈틈이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매우 친밀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처음 사람이 사귀고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초육입니다. 시작이니까. 시작에서 처음부터 믿음이 사라지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처음에는부터 잘해야 돼요. 처음에 잘하고도 나중에 삐그덕거릴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삐그덕거리는데 나중에 잘한다? 그거 없습니다. 우리요, 대개 3월 달이 되면 신학기 되면 다 열심히 하죠. 3월 달이 되면 공부 열심히 합니다. 책도 깨끗이 포장도 하고 되게 노트도 새로 사고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다 잘하다가 나중에 흐지부지 되는 수는 많은데 처음에 개판이다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잘한다? 뭐 그런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흔하지는 않습니다. 드뭅니다. 그래서 처음을 중시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 중시한 초육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원래 초육은 처음 시작에는 어떻게 될까요? 진실되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도 신입사원 처음, 회사 처음 들어가 신입생도 뭐 열심히 하죠. 당연합니다. 그,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제 주역에서 뭐라나, 부라고 그래서 옛날 장군이라다, 장군이 뭐, 군인하듯이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옛날 그 지게 위에 이제 물통 같은 걸 짊어졌습니다. 근데 그거를 항아리 같이 투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 물을 넣기도 하고 뭐또 똥을 담기도 하고 예전엔 인분들 이제 옛날 푸세시켰으니까 그래서 똥을 짊어지면 똥장군이 되는 겁니다. 물을 넣으면 물장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장군이라고 하는데요. 그 장군을 만들 때는 그 항아리 같은 건데 항아리 같은 거 이제 뚜껑이 이제 그 뜯죠. 그래야 이제 안 흐르니까. 그 항아리를요, 유약을 이렇게 투박하게 만듭니다. 뭐 색칠을 하거나 이러지 않고 진짜 왜냐면 그냥 막 써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들이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요, 투박한 장군을 쓴다는 거는 거꾸로 말하면 사람이 소박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친구와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 이것저것 잘 따지고 가식적으로 하고 막 꾸미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소박하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야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을 장군의 그 믿음이 찼다. 장군에는 원래 물이나 똥을 담는 거. 믿음이 가득 찼어. 근데 그 장군이라는 그 그릇, 쉽게 말하면 뭐 물동이 같은 겁니다. 물동이가 재질이 화려하고 좋은 게 아니라 그냥 투박한 겁니다. 소박한 거. 아하, 왜 그걸 예를 들었을까? 사람을 사귈 때는 투박하게, 솔직하고 꾸밈이 없이 사귀라 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비유를 그 믿음이 장군에 가득 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떤 게 되나? 원래는 초육 같은 건 누구랑 놀아다면 육사하고 놀아야 됩니다. 근데 육사는 같은 데 음유야. 그러니까 같이 잘 안 놀아. 그리고 지금 여기 수집입기의 특징상 요 구호가요. 이 5번 구호가 유일한 양유야. 요 6개의 효 중에서 양유는 하나 나머지는 다 음유입니다. 그러니까 멋쟁이야. 능력도 좋아. 또 지위도 높아. 돈도 잘 벌어. 노래도 잘해. 그러니까 이 구호한테 모든 사람들이 다가가는 때입니다. 근데
특히 초육 같은 경우는 원래는 구사하고 놀아야 되는데 안 논다 그랬죠. 같은 끼리끼리라. 그래서 그런 판에 구호가 돼서 구호한테 이렇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구호 입장에서도 초육이 괜찮아. 왜? 성실하게 하니까 신입생이니까. 자, 그러면은 초육 입장에서 원래는 육사거든데 임금인 구호는 생각도 안 했어. 근데 원체 초육이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믿음이 장군에 배낭에 가득 찰 정도로 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구호가 그래? 너 괜찮아? 우리 청와대 들어와.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난데없이 갑자기 길함, 일이 잘 풀리는 거야. 자,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요. 우리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꼭 이 주역 효를 떠나서라도 일상생활을 할 때 성실하게 한다. 믿음 있게 한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다. 진실된 마음으로 성실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꼭 내가 상대하는 사람 말고도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봅니다.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그래서 진짜 필요한 큰 프로젝트라든지 진짜 사람 쓸 일이 있으면은 연락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진짜 예상치 못했던 행운이 오는 거죠. 행운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히 살으면은 복이어요. 라는 게 말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초육 같은 경우가 거기에 해당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초육은 원래 육사하고 놀아야 되는데 구호한테서 연락을 받아서 신나게 노는 중앙정계로 진출하는 예를 든다면 이제 그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실하면 복을 받는다. 라는 예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역에서는 이제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사람이 믿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믿음을 양으로 봐야 될까요? 음으로 봐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제가 미리 좀 적어놨습니다. 자, 양요다. 양요로 보느냐, 음이냐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할 때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신뢰가 돼야 되는데 양요는 중실, 가운데가 꽉 차 있습니다. 차 있잖아요. 중허, 음요는 가운데가 비어 있습니다. 맞아요. 자, 가운데가 꽉 차 있다는 얘기는요. 그 사람의 본질이 된다. 여기서 믿음의 본질입니다. 근본입니다. 그리고 속이 비어 있으면 믿음의 그 바탕입니다. 바탕이 돼야 됩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 자, 내가 양요다. 그러면요, 양요면은 속이 꽉 차 있고 남한테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저 사람은 뭔가 가지고 있어. 라고 해서 뭔가 든든해집니다. 맞아요. 또 속이 비어 있다. 그러면요, 비어 있는 사람한테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믿을 수가 있어요. 헐,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말이 반대되는 것 같은데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속이 채워졌다. 그래서 사람이 믿는다. 이것도 맞고요. 그때는 믿음의 근본이 되고요. 속이 비어 있다. 그럼 믿음의 바탕이 되는 겁니다. 바탕이 돼서 사람들을 신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그 대나무 있죠, 대나무. 대나무는 어때요? 속이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은 단단한 속이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되는 겁니다.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하면 이제 이거는 이제 별도의 이야기인데요. 대나무 같은 경우는 우리 느낌이 돼요. 대나무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차가운 느낌,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대나무는 시원한 느낌. 더 나아가서 약간 쌀벌하고 그 차가운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대나무 끝을 삐쪽이면 죽창이 되죠. 그 무서운 겁니다. 그 살상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나무는 시원합니다. 그래서 그 대나무 더울 때 대나무 발이라든지 대나무로 한 걸 이렇게 가깝게 하면 시원해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요. 뭐 지금이야 그런 거 없어졌습니다만 예전에는 그 부모가 자식을 회초리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회초리를 때릴 때 결코 대나무로 때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회초리라고 하는 거는 때리는 거는 교육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라 그 너 잘 되라라는 의미를 하는 건데 대나무가 만약에 아니 대나무로 만든 회초리를 때린다면 쌀벌해지고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숙살지기가 있어요. 대나무 자체가. 그래서 대나무를 딱 때리는 순간 차가움이 느껴지기 때문에 아이들은 승복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그 체벌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대나무로 그 회초리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뭐 토막상식입니다. 왜냐하면 차가운 기운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지금 다시 질문으로 와서요. 신뢰,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양효도 해당되고 의미도 다 해당된다. 다 맞는 얘기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그거를 각각 해석을 하는데 다 근본적인 얘기다. 속이 꽉 차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 속이 비어 있으니까도 믿음이 간다. 다 받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사람이 믿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믿음을 양으로 봐야 될까요? 의무로 봐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제가 미리 좀 적어놨습니다. 자, 양요다. 양요로 보느냐, 의미냐,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할 때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신뢰가 돼야 되는데 양요는 중실, 가운데가 꽉 차 있습니다. 차 있잖아요. 이 중어, 음요는 가운데가 비어 있습니다. 맞아요. 자, 가운데가 꽉 차 있다는 얘기는요. 그 사람의 본질이 된다. 여기서 신지 믿음의 본질입니다. 근본입니다. 그리고 속이 비해서 믿음의 그 바탕입니다. 바탕이 돼야 됩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 자, 내가 양유다. 그러면요, 양유면은 속이 꽉 차 있고 남한테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저 사람은 뭔가 가지고 있어. 라고 해서 뭔가 든든해집니다. 맞아요. 또 속이 비어 있다. 그러면요, 비어 있는 사람한테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어요. 헐,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말이 반대되는 것 같은데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속이 채워졌다. 그래서 사람이 믿는다. 이것도 맞고요. 그때는 믿음의 근본이 되고요. 속이 비어 있다. 그럼 믿음의 바탕이 되는 겁니다. 바탕이 돼서 사람들을 신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그 대나무 있죠, 대나무. 대나무는 어때요? 속이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은 단단한 속이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되는 겁니다.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하면 이제 이거는 이제 별도의 이야기인데요. 대나무 같은 경우는 우리 느낌이 어때요? 대나무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차가운 느낌,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대나무는 시원한 느낌. 더 나아가서 약간 쌀벌하고 그 차가운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대나무 끝을 삐쪽이면 죽창이 되죠. 그 무서운 겁니다. 그 살상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나무는 시원합니다. 그래서 그 대나무 더울 때 대나무 발이라든지 대나무로 한 걸 이렇게 가깝게 하면 시원해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요. 뭐 지금이야 그런 거 없어졌습니다만 예전에는 그 부모가 자식을 회초리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회초리를 때릴 때 결코 대나무로 때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회초리라고 하는 거는 때리는 거는 교육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라 그 너 잘 되라라는 의미를 하는 건데 대나무가 만약에 아니 대나무로 만든 회초리를 때린다면 쌀벌해지고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숙살지기가 있어요. 대나무 자체가. 그래서 대나무를 딱 때리는 순간 차가움이 느껴지기 때문에 아이들은 승복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그 체벌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대나무로 그 회초리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뭐 토막상식입니다.
왜냐하면 차가운 기운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다시 질문으로 와서요. 신뢰,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양요도 해당되고 음요도 다 해당된다. 다 맞는 얘기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그거를 각각 해석을 하는데 다 근본적인 얘기다. 속이 꽉 차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 속이 비어 있으니까도 믿음이 간다. 다 받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사람이 믿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믿음을 양으로 봐야 될까요? 음으로 봐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제가 미리 좀 적어놨습니다. 자, 양요다. 양요로 보느냐, 음이냐,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할 때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신뢰가 돼야 되는데 양요는 중실, 가운데가 꽉 차 있습니다. 차 있잖아요. 이 중어, 음요는 가운데가 비어 있습니다. 맞아요. 자, 가운데가 꽉 차 있다는 얘기는요. 그 사람의 본질이 된다. 여기서 신지본, 믿음의 본질입니다. 근본입니다. 그리고 속이 비어 있으면 믿음의 그 바탕입니다. 바탕이 돼야 됩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 자, 내가 양요다. 그러면요, 양요면은 속이 꽉 차 있고 남한테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저 사람은 뭔가 가지고 있어. 라고 해서 뭔가 든든해집니다. 맞아요. 또 속이 비어 있다. 그러면요, 비어 있는 사람한테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믿을 수가 있어요. 헐,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말이 반대되는 것 같은데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속이 채워졌다. 그래서 사람이 믿는다. 이것도 맞고요. 그때는 믿음의 근본이 되고요. 속이 비어 있다. 그럼 믿음의 바탕이 되는 겁니다. 바탕이 돼서 사람들을 신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그 대나무 있죠, 대나무. 대나무는 어때요? 속이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은 단단한 속이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되는 겁니다.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하면 이제 이거는 이제 별도의 이야기인데요. 대나무 같은 경우는 우리 느낌이 어때요? 대나무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차가운 느낌,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대나무는 시원한 느낌. 더 나아가서 약간 쌀벌하고 그 차가운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대나무 끝을 삐쪽이면 죽창이 되죠. 그 무서운 겁니다. 그 살상무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나무는 시원합니다. 그래서 그 대나무 더울 때 대나무 발이라든지 대나무로 한 걸 이렇게 가깝게 하면 시원해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요. 뭐 지금이야 그런 거 없어졌습니다만 예전에는 그 부모가 자식을 회초리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회초리를 때릴 때 결코 대나무로 때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회초리라고 하는 거는 때리는 거는 교육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라 그 너 잘 되라라는 의미를 하는 건데 대나무가 만약에 아니 대나무로 만든 회초리를 때린다면 쌀벌해지고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숙살지기가 있어요. 대나무 자체가. 그래서 대나무를 딱 때리는 순간 차가움이 느껴지기 때문에 아이들은 승복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그 체벌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대나무로 그 회초리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뭐 토막상식입니다. 왜냐하면 차가운 기운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다시 질문으로 와서요. 신뢰,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양요도 해당되고 음요도 다 해당된다. 다 맞는 얘기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그거를 각각 해석을 하는데 다 근본적인 얘기다. 속이 꽉 차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 속이 비어 있으니까도 믿음이 간다. 다 받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에서 침비하지 않고 밖으로 침비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우리가 친비한다는 거는 친구로 삼아서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안에서 안 놓고, 안에서 안 놀고, 밖에서 논다.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동네, 조그마한 동네가 있다 생각합시다. 그 동네에서는 그 작은 동네다 보니까 서로 다 아는 사이예요. 거기에서 이제 선배 후배도 있을 거고, 동창도 있을 거고, 뭐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놀다가 큰 무대, 예를 들어서 뭐 대학원을 가거나 아니면 뭐 중앙 무대에 가서 그 아니면 해외에 나가서 크게 논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밖에서 오는 겁니다. 어, 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초등학교 동창하고 맨날 놀다가 이제 갑자기 대학원을 들어가서 이제 뭐 세계적인 석학에 대해서 세계적인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은 그 동네 친구들하고 만날 시간이 없죠. 그 바빠서. 그러면 그거를 동네 친구들은 욕을 합니다. 왜 제 건막 떨고 요새 동창회 모임도 안 나온다고. 그럼 과연 그런 비난이 좋은 걸까요? 그건 아니죠. 왜냐면 나라 일을 하거나 아니면 큰 일을 하면서 바빠서 고향에 못 가는 것뿐이지. 고향 친구들이 싫어서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고향 친구들 이해하고 포용을 해줘야지. 그걸 비난하면은 조금 좀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를 어떻게 예전에 이해를 했냐면요. 음, 서로 침비한다는 거는 이제 수집입계가 있습니다. 수집입계가 있는데 보통 여기 육사 같은 경우는요, 원래 누구랑 놀아야 되냐면요, 초육하고 놀아야 됩니다. 그런데, 같은, 예를 들어 여고 동창생이고 아니면 이제 같은 고향 친구야. 같이 이렇게 노는데, 요 음요들하고 노는 거하고는 레벨이 다르게, 여기는 구호는 정말 멋있고, 뭐, 나라 일을 주물리거나 아니면은 그 세상 일을 지구 살리기 운동을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구호가 멋진 사람이 있으니까 육사 입장에서는 초등학생 모임에서 맨날 놀다가 새로운 세계가 눈이 뜨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육사는 안에서 안 놀고 밖으로 논다는 거예요. 육사 바뀌니까. 그럼 그거는 오히려 박수 받을 일이죠. 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이제서 에이, 너 동창회 모임 왜 안 나와? 라고 하면서 비난을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육사는 좀 더 큰 물에서 노는 거죠. 큰 물에서. 그리고 더 훌륭한 일을 한다. 사실은 훌륭하다는 거는 참 가치 기준의 차이는 있습니다. 있지만 어쨌든 간에 스케일이 훨씬 크고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다. 라고 할 때 육사가 안에 산 놈을 밖에서 노는 거는 오히려 박수받을 일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밖에서 좀 더 큰 뜻을 품고 좀 더 뭐 개인 간의 관계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임금과 신하 관계라든지 아니면 큰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어쨌든 나라 살리기 위해서 큰 일을 한다. 이제 그럴 때 그런 거는 오히려 그 비난할 게 아니라 오히려 박수를 쳐줘야 된다. 라고 그런 지혜를 주역에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이라고 하는 건 이런 이제 공부를 해서요. 어떻게 처신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방향성이라고 할까, 지표라고 할까, 그런 걸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인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행위가 올바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비인. 그러니까 못된 사람이죠. 못된 사람, 즉 비인과 사귀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질문을 하죠. 물론 당연히 뭐 비인과 사귀면 좋지 않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이 비인일 땐 어떠냐는 거예요. 원래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옛날 이성계하고 그 누구야? 그 어떤 스님하고 대화하는데 이 농담하면서 상대방이 부처로 보인다고 하고 또 상대방이 그 자기가 부처면은 상대방이 부처로 보이고요. 본인이 뭐 못된 동물과 같은 심성이다 그러면 상대방도 동물로 보입니다. 이제 그런 어떤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내가 착할 때 비인, 그러니까 못된 사람하고 사귄다. 잘 안 사귀려고 하죠. 맞죠?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비인일 때 어떠냐는 거야. 그럴 때는 좀 얘가 좀 달라집니다. 어, 주역에서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괴, 그것이 이제 수지빗개라고 합니다. 수지빗개인데요. 예, 수지빗개에서 다 의미가 있습니다. 63 같은 경우요. 63 같은 경우는요, 어, 음으로써 양의 자리 있으니까 부정한 놈입니다. 올바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학괴, 이 학괴에서 제일 꼭대기가 좀 위험한 자리입니다. 원래 그 골목대장이었다가 이제 중앙정계 나가다 보면 위태로웠듯이 아니면 그 회사로 말하면은 일반 직원 어떤 임원진으로 들어가면 위험하듯이 항상 학교에서 제일 꼭대기인 요 3의 자리가 그좀 위태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자, 여기 63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제일 위다 보니까 본인이 삐딱한 거예요. 올바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다 부정한 놈으로 보이는 거야. 삐딱하게 보이는 겁니다. 특히 사람이 살다 보면요. 자기 자신과 연결되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들이 있어야 자기가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야, 너 예를 들어서 그 담배 피면은 폐암 걸리니까 담배 피지 말어. 야, 우리 그 시험 얼마 남았으니까 도서관 공부하자. 오락실 가서 놀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올바른 친구거든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은 그나마 영향을 받는데 못 만나면요. 계속 그 촌놈같이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영향을 못 받으니까. 여기 63이 그런 경우입니다. 63을 자세히 보면요. 윗집을 보니까 음유야. 아랫집도 음유야. 또 63이 누구랑 원래 놀아야 되냐면 상류하고 놀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도 같은 음유야. 그러니까 63의 입장에서는 좋은 사람의 영향을 받을 기회가 없는 거야. 쉽게 말하면은 그 훌륭한 스승을 만날 기회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계속 모르고 사는 거죠. 뭘 깨우치질 못하고 이런 거는 무지몽매하게 사는 거야.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63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부정하니까 자기가 관여하는 사람들이 다 나쁜 놈으로 보이는 거야. 원래 또 의묘지만 또 다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요. 자, 63이 볼 때는 예를 들어 6위를 본다. 원래 6위는요. 구호하고 노는 애입니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6위가 구호하고 놀아야 되는데 구호가 너무 유명하네? 유명 가수야. 그러니까 6위가 에이 기분 나빠 하더니 자기보다도 밑에인 초육하고 논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실은 6위는요 내조를 잘하는 겁니다. 구호로 내조도 잘하고 안에서 잘 도와줘가 해서 좋은 건데 63의 입장으로 보면은 다 삐딱하게 보이니까 6위도 구호하고 놀아야 되는데 안 놀고 초육하고 노네. 그러니까 좀 찌질이 하고 노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못된 놈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또, 63이 볼 때, 이제 63, 64를 볼 때, 64를 볼 때, 64도 원래는 뭐냐면요. 음요로서 음해자니까 올바르고 좋은 놈입니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63의 입장으로 보면 똑같이 얘도 못된 놈이다. 깡패는 놈이 보인다. 라는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또, 상륙도 마찬가지로요. 같은 음유니까 상륙도 그 늦게 가고 좋은 자리에도 늦게 가고 친구도 잘 안 사귀고 자발적 안 나서 못된 놈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6.3은. 즉 다시 말하면은 자기 자신이 비인 그러니까 못된 사람이야. 못된 사람이니까 남들도 다 못된 놈으로 보이는 거야. 자기 주변 사람들이 다. 참. 그러면 이런 사람들하고는 같이 사귀기가 어렵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다 삐딱해 보이고 뭐 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가능하면은 상종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근데 세상 살다 보면 어떻게 그런가? 마주칠 때도 있고 같이 어울려야 될 때도 있잖아. 그럴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이제 육삼 보고 야, 그게 저 본질, 네가 착각한 거야. 사실은 괜찮은 사람들이야라고 알려주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다음 문제고요.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못된 사람은 다 못되게 보이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내가 깡패니까 다 깡패로 보이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참 세상에 이런 경우 종종 있어.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아하 좀 조심하자라고 일단은 봐야 되고요. 삐딱한 사람은 다 삐딱하게 보인다. 그렇게 해석이 된다라고 그,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이런 걸 조심해라라고 주역에서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옛날 성인들이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사냥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하네. 그래서 사냥을 할 때 이제 보통 사면, 동서남북을 다 포위하는데, 삼면, 한쪽은 놔두고, 삼면, 그러니까 세 방향만 포위한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사냥합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보통 동물들을 잡을 때, 사냥을 할 때요. 자, 그러면은 동물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동물을 잡을 때, 짐승들을 잡을 때요. 보통은 어떻게 하죠? 동서남북을 포위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포위망을 좁혀서 동물을 사냥하는 게 정석입니다. 보통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요, 한쪽 면을 안 막아, 터놔. 즉, 세 곳만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한쪽을 하고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이제 가면서 북치고 장구치면서요, 동물도 도망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동물들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다가 포위만, 그러면 이렇게 막 도망가게 탈출을 하겠죠. 이렇게. 그죠? 그럼 그걸 다 놔둔대요. 잡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일부 동물 중에는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제자리에 있거나 더 어, 포위망으로 도망가는 놈들이 있어요. 이거 막 붙이고 있는데 도망가라고 했는데 안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말을 안 듣잖아. 자, 내가 너희들 사냥할 테니까 도망가라 라고 북치고 장구치고 깽가수하면서 소리를 냈는데 고함도 지르고 근데 안 도망가 말을 안 들어 그놈들은 잡는 거야 왜? 말을 안 들었으니까 그러면은 참 어, 동물 몇 마리나 잡을까요? 거의 빈덩이일 수도 있죠 빈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요 왜? 사냥의 목적은 뭐냐면은 내가 배가 고파서 사냥하는 게 아니라 임금의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배가 고파 할 수도 있지만 임금이 배고플 일은 그게 드물죠. 뭐 특수한 상황하지 않는 한은 배고파서 사냥하는 게 아니라 그 너무 궁궐에 있다면 사람이 운동을 안 하면 쇠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바람도 좀 쐬고 그 운동도 좀 하고 그리고 그 사냥 간 김에 백성들 시찰도 좀 하고 이런 어떤 목적으로 사냥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동물을 많이 잡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레크레이션, 그냥 여흥을 즐기기 위한 겁니다. 그럼 굳이 많이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많이 잡으면 살생, 살생을 많이 하면 사실 좋은 건 아니죠. 물론 어쩔 수 없으면 잡아야죠. 근데 그래서 동물들을 사냥을 할 때 기본 취지는 뭐냐면요. 야, 세, 삼면, 세 곳만 포위를 하고 나머지 한쪽을 터놓고 북치고 장구쳐서 도망가라라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도망가는 거 다 놔줘. 그리고 그러고도 안 도망가는 놈만 잡는데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예전에 이제 오랑캐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했다. 그러면은 침략했으면은 무조건 때려잡는 게 아니라 먼저 경고 방송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잘못해서 국경 침범했으니까 도망가라.
또 그 와서 또 우리나라 백성들의 그 재물을 빼앗아 간다. 이러면은 그 잡아야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경고 방송을 하고 그러도 못 도망간다. 그러면 잡는 거예요. 그런 컨셉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놔두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제 그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임금이 행차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백성들은 그 임금 행차한 거를 뒷바라지를 하려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행차 오면은 당장 환영합니다. 뭐 하지만 자기를 못해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이제 예를 들어서 사냥을 할 때 이런 마음이면 백성들 어떻게 대할까요? 혹독하게 대할까요? 아니면 백성들도 그냥 편하게 대할까요? 그냥 편하게 대합니다. 이제 그런 컨셉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 그래서 백성들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임금은 백성들이 더 따르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동물을 사냥하는 방법은 싹쓸이가 아니라 그냥 그 도망가라고 하고 도망가라고 했는데도 안 도망가는 놈들만 잡는다. 그래서 빈탕할 수도 그러니까 빈손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옛날 성인의 사냥 방법이다. 이 인자한 마음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마음으로 정치를 하면 백성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지. 그러면 싹쓸이 하듯이 뭐 아니면은 뭐그 철두철미하게 막 완전히 상대방 뭐 죽이듯이 한다. 이거는 소인배들 하는 것이지 군자는 그런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냥 방법에 대해서도 그 지혜를 알려준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걸 알려줬다. 주역에서는 이런 걸 알려서 생활의 지혜를 요런 마음으로 임해라 라고 가르침을 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이 아쉬울 때, 내가 아쉬울 때 친구를 찾고 그 서로 사귀려고 하는 것이 그 정상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요. 내가 등 따스고 배부를 때는 그 별로 친구를 잘 안 찾아요. 근데 내가 배고프거나 뭐가 아쉬운 게 생겼다 이러면은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합니다. 이런 수가 많습니다. 물론 안 그런 수도 많죠.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외로울 때, 아쉬울 때, 누군가 말썽다가 있기를 원할 때는 친구한테 연락을 하고요. 술 친구다 그러면 술을 같이 먹고 싶은 사람인데 사람이 없어. 그럼 친구한테 연락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실연을 당했다. 아니면 뭐 괴로움이 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죠? 친한 친구한테 연락해서 같이 그 슬픔과 괴로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기쁨도 마찬가지죠. 내가 뭐 기쁜 일이 생겼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아이가 뭐 그 좋은 대학교에 합격했다든지 뭐 취직을 했다든지 어쩌면 뭐 경사가 있다. 또 뭐 결혼을 한다. 이러면 어때요? 연락을 해서 같이 만나서 축하주 한 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어, 자, 그런데, 자, 그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자, 다시 보면요. 사람이 내가 아쉽고 외로울 때, 또 뭔가 내가 막또 자랑하고 싶어. 누가 들어줄 사람이 있어.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 그럴 때 친구를 불러서 그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들어줘야 되니까.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대방에, 내가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럼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내가 진정으로 위한다면은, 그 사람이 외롭고 힘들 때 내가 찾아가야겠죠. 그러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A라는 사람이, 국회의원에 출마를 했어. 당선됐어. 그러면 어때? 다 축하 인사를 합니다. 맞죠? 당연합니다. 뭐 기관장에 출마해서 선거에서 당선되고 면다 축하. 그때는 연락 오는 사람이 넘치고 전화통이 불납니다. 그런데 낙선을 했어, 떨어졌어. 그때는 전화통이 썰렁합니다. 그리고 그 잘 안 그 연락 잘 안 해요. 이 사람 얼마나 시대 찾겠어. 예를 들어서 뭐 선거에서 졌다든지 뭐
시험에 떨어졌다든지. 그러면 그럴 때 외롭고 힘들단 말이야. 그럼 그럴 때 찾아가면 어떨까요? 연락을 하고. 그러면 이 친구는 정말 고마워하겠죠. 그리고 좋아하고. 그게 요령입니다. 그래서 그 우스갯소리로요. 그 당선한 사람한테는 연락 안 하고 낙선한 사람, 뭐 선거에 적거나 뭐 불합격한 사람들 연락해서 그 같이 자리를 하고 위로를 해주는 게 더 그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마찬가지로요. 어떤 모임이 있다. 어떤 단체가 있다. 어떤 단체. 그런 단체가 있다고 할 때 처음 이 모임의 처음에는 어떨까요? 아주 어리숙해. 아직 조직도 정비도 안 됐지. 자금이나 인력도 부족하지. 그럴 때는요, 회원 모집을 잘합니다. 오면 고마운 거야. 왜냐하면 초창기니까. 그런데 이미 다 완성이 됐어. 이미 다 탄탄대로야. 잘 나가. 그럴 때는 사람들이 알려줘서 서로 들어올라고 합니다. 그럴 때는 잘 받아줄까? 좀 조건을 좀 까다롭게 합니다. 그때는. 그게 상식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거는 어떤 그 경사가 났다. 예를 들어서 뭐 잔치상이 벌어졌다. 아니면 뭐 그럴 때에도요. 일이 생겼을 때 빨리 가면 대접받아요. 근데 이미 잔치가 끝났어. 끝난 다음에 도착하면 어떨까요? 그거 그 그렇게 그 초창기에 왔을 때만큼 환영받지는 못합니다. 이미 잔치가 다 끝났으니까. 그 세상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주역에서는 그래서 편안하지 않아야 사람이 온단 말이야. 왜? 자기가 아쉬우니까. 그런데 누구 어떤 모임이 이럴 때는 늦게 가거나 늦게 오면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런 흉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주역의 지혜입니다. 자, 다시 우리가 친비하고 서로 친하게 지내고 서로 좋게 지내는 관계에 있어서 요령이 뭐죠? 상대방이 아쉬울 때, 힘들 때, 그때 찾아가라. 잘 될 때 찾아가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는 게 도움이 되고, 그 사람이 외로울 때 찾아가야 대접받는다. 사람 관계 그랬습니다. 가게도 그랬습니다. 막 사람이 북적북적하고 갈 때문에 그렇게 대접 잘 못 받습니다. 왜? 시간이 많이 할애를 못 하니까. 바쁘니까. 그런데 한가할 때, 쉽게 말하면 팔이 날릴 때 가잖아요. 그러면은 대접을 잘 받습니다. 왜? 그때는 아쉬우니까. 가게가 손님이 없으니까 아쉬울 때는 지극정성으로 손님한테 대접을 잘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훨씬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그 가게를 갈 때는요, 한갈 때 가야 대접받고요. 바쁠 때 가면은 그렇게 융성한 대접을 받기는 조금 힘듭니다. 물론 뭐 융성한 대접 받을 수 있죠. 바쁠 때 가도. 하지만 그 여러 살 바쁘고 시간을 많이 할애를 못 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어떤 모임에 가거나 할 때 초창기에 가거나 힘들 때 가면 대접받는데 다 조직이 완비된 다음에 나중에 가서는 그렇게 대접을 열렬히 환영은 받지는 못한다. 더 심지어는 나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늦으면은. 그리고 잔치가 다 끝난 다음에 가면요. 오히려 괘씸죄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요놈 봐라. 차라리 요령 중에 하나는요. 예를 들어서 큰일이 생겼다. 뭐 상을 당했다. 그러면 이제 많이 애통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날짜를 해서 가야 되는데 못 갔어. 그럼 차라리 1년 뒤에 가. 아니, 49일 뒤에. 49제 때. 그러면 되죠. 왜 49제 때 상단세는 많이 가. 49제는 별로 안 가거든, 사람들이. 사람들이 별로 안 갈 때 가면은 대접받습니다. 또 1년 뒤, 1년 상에 찾아가 봐요. 그러면은 그 1년 뒤에 그거를 기억하고 찾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챙겨주면은 고마운 거죠. 그것도 하나의 요령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요 상담했을 때 늦게 가는 것보다는 끝난 다음에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49째 때 가든지 아니 1년 뒤에 가든지 하는 것도 방법이다. 뭐 꼭 찾아갈 필요도 없죠. 어디는 연락하는 방법도 있고 뭐
그 개인의 그 여건에 따라 다른 겁니다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역에서는 기회가 주어졌으나 초창기 때 가는 건 대접받지만 늦게 가면은 그 오히려 흉할 수 있다, 나쁠 수 있다. 요게 사람을 친구로 사귀는 요령이다. 그리고 잘 될 때보다는 안 될 때 찾아가는 게 더 그 진심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주역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으로부터 신비하고 그 고다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으로부터 진비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어, 이제 사람이 그 서로 친하게 지내는 데 있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일반적인 남녀 관계라든지 뭐 친구 관계라든지 이런 거는요. 그냥 둘이 짝짝꿍 맞으면 됩니다. 맞아요. 둘이 친하면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자, 그 능력 있는 사람 있어요. 그럼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을 점점 발휘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점 바깥 생활이 많아지게 됩니다. 나라에서 부릅니다. 국가에서 부릅니다. 그러면요, 비록 이런 사람의 이제 애인이 있다. 이제 여자친구가 있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여자친구가 그전에는 둘이 데이트하고 놀았어. 그런데 남자친구가 예를 들어서 능력 있어서 나라에서 자꾸 부르네. 공연해달라고 그러고, 뭐, 강의해달라고 그래. 그러면은 이 사람은 점점 공인이 되는 거야. 공인. 그래서 이 원래 여자친구가 그 둘만의 데이트할 시간이 적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은 점점 예를 들어 인기 연예인이 됐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공연도 해야 되고 강연도 해야 되고 뭐 여기저기 행사가 많잖아. 그러면은 결국은 이 사람은 많은 사람이 또 인기가 좋아. 달을 따라. 그러면 어떻게 돼? 원래 A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자친구는. 외톨이 되는 거야. 아차하면 뺏기는 겁니다. 그를 또 뒤처신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 종종 보죠. 그 연예계라든지 뭐 이렇게 그 신문에 가끔 나오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자, 이제 주역에서는 뭐라고 해놨냐면요. 이 수리빗기에서 여기 유기 같은 경우는 음으로서 음의 자리에 있으니까 굉장히 중정합니다. 중도 있고 정도 다 갖춰서 매우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구도 중정에서 좋아요. 그래서 구와 구이, 유기가 서로 상응하는 거는 짝짝꿍이 좋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대부분 거는 박수 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비할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호가 모든 사람한테 인기가 좋은 거예요. 인기 연예인이 된 거야. 그래서 모든 의묘들이 다 구호를 좋아하네. 그러면은 그전에는 6위가 구호만 해서 짝짝꿍이 됐는데 이제는 때가 인기 연예인이 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해. 그러면 6위는 뺏긴 셈이야. 그럴 때 어떻게 처신할 것이냐. 이럴 때 그걸 질투하면 안 됩니다. 다른 팬들이 다 구호를 좋아해. 그리고 막 한번 박수치고 따라다니고 와 하고 막 환호성 지르고 그래. 그럴 때 6위가 그거를 그 질투하거나 또 아니면은 그 뭐 핀잔을 주거나 이렇게 되면은 다 놓치는 겁니다. 그럴 게 아니라 오히려 그래 너 바깥 생활 해라. 너는 공인이니까 공연도 가고 가서 뭐 팬들 사인회도 해주고 팬들 뭐 사랑합니다도 하고 해. 맘대로 해. 그 대신 밤에는 나랑 같이 자는 거야 반드시. 그리고 네가 아무리 막 신나게 한다 하더라도 엑셀 자동차로 비하면 엑셀로 막 달려. 그런데 브레이크가 있어야죠. 브레이크가 없으면은 엑셀만 했다면 빡치게 합니다. 커브를 못 틀어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있으니까 엑셀을 누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자동차도 브레이크와 엑셀이 공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히 조절을 해야 운전을 잘합니다. 마찬가지로 너 밖에서도 하지만 내가 너 제어는 내가 해줄게. 브레이크 역할을 해줄게. 이러면 됩니다. 그거를 안으로부터 침비한다. 안으로부터 내게 외게 안으로부터 침비한 안으로부터 친구 삼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한 거.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게 놀아. 좋아. 하지만 내가 안에서 컨트롤 해줄게. 너는 내 사람이야. 내 애인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면은 뭐 남편이 이렇게 봐도 됐죠. 어쨌든 안으로부터 구호를 컨트롤하는 게 맞는데 그때 반드시 고다야 됩니다. 단순한 질투심으로 붙잡는다 이러면 그런 관계 오래 못 갑니다. 그 근본적으로는 구 인기 연예인이 더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고듬으로써 안에서 내조를 하고 도와주면은 그게 더 오래 가고 서로 윈윈게임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으로부터 친비하고 반드시 고다야 된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그,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안으로부터 친비하지만 이게 이제 선비 같은 경우는요, 쉽게 자기의 지조를 굽히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 자기 PR 시대니까 뭐 대학 교수들이나 공부한다는 사람들 공부는 안 하고 정치권에 끼웃거리며 무슨 심포지엄 세미나에 끼웃거립니다. 그래서 눈도장 찍고 또 거기서 또 발탁돼서 또 그 관료에 나가기도 합니다. 정치판에 나가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이제 선비로서는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건 추한 짓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은요, 학장을 시켜도 안 하려고 합니다. 총장 시켜 안 할. 왜? 공부할 시간을 뺏기니까. 갑자기 뭐 다른 데서 뭐 한다고 해도요. 내 시간을 뺏기는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공부하는 사람. 근데 공부를 적당히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제 보직 맡고 그런 그 학장, 총장 이런 걸 맡기를 원하죠. 아니면 무슨 뭐 청와대 무슨 자문위원 이런 거 받는 거 좋아합니다. 사실 그런 거는 그 학자로서는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뭐 정치권은 좋은 거죠. 뭐 그쪽으로는 뭐 그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의 절개라는 면에서는 사실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보직 잘 안 맡으려고 하고요. 그 정치권 끼웃거리지 않아요. 그거 나갈 시간도 없습니다. 공부 하나 바빠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항상 고다야 됩니다. 안에서 내조를 하는 것도요, 유기 같은 경우도 항상 그런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관계가 오래 가는 거다. 라고 주역에서는 강조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기 연예인이나 공인, 나라에 큰 일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뭐 모임에서 그잘 나가는 사람의 그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신해야겠냐. 뭐 남자친구든 똑같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간에. 그럴 때 그 바깥에서 하는 거는 오히려 인정을 해주고 안에서 하는 거는 내가 도와준다. 그리고 그 엑셀이 아니라 브레이크 역할을 해준다. 그리고 엑셀과 브레이크를 적절히 조화를 맞춰야 속도를 잘 나가고 자동차가 그 사고 없이 달리는 거랑 같다. 그런 마음으로 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역의 가르침이죠. 가르침에서 지혜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금과 백성, 뭐 지금 뭐 이제 대통령과 뭐 국민이 되겠죠. 어쨌든 예전 시각으로는 임금과 백성이 서로 필요한 존재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나요? 어, 임금 혼자 나라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밑에 그 관료도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임금이 있습니다. 또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은 있는데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오합지졸이 됩니다. 외적의 침해가 다 싹쓸이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임금이 필요하고요. 지도자가 필요하고 지도자는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로 필요한 존재니까 백성들은 세금을 내죠. 세금을 내서 임금이 나라를 통치하는 운영자금을 쓰게 됩니다. 또 임금은 백성을 보호를 하고 세금을 받습니다. 서로 그 서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도식적으로 보는 거는 누구나 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진정한 마음으로 임금으로서는 백성을 마치 그 세금을 걷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거다. 백성들은. 내 자식같이.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고마워서 세금을 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고요. 또 백성들 입장에서도 무조건 임금이 우리를 보호해준 존재고 내가 세금 내니까 이러는 거야. 라가 아니라 아,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임금을 위하고 그러면은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되게 도식적으로 따지는 거를 익숙한데요. 그게 진짜 고마운 존재로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군자와 소인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군자는 그런 걸 넉넉한 마음으로 다 포용하는 마음으로 이해를 하고요. 소인은 따박따박 따집니다. 그게 소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성인, 그러니까 훌륭한 임금이라면은 당연히 백성을 사람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보통 후대에 그 보통 일반 임금들은 어떻게 하죠? 백성을 마치 세금 내는 도구, 내도 필요한 존재로만 봅니다. 그러면 서로 이제 하죠. 그래서 이제 주역의 괴에서요.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제 그 항상 하는 얘기지만 어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공기가 없으면은 몇 분을 견디기 힘듭니다. 근데 공기는 흔해. 산소는. 그러니까 공기를 우습게 알아. 공기 고마운 줄 잘 몰라요. 물이 없으면 사람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물을 물 쓰듯이 하고 함부로 합니다. 왜 흔하니까. 그래서 흔한 거는 대접을 못 받고 귀한 건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귀하니까 대접을 받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이거든. 그러면은 주역에 대해서 이 수집입계 같은 경우는 다 의묘인데 유일하게 구호 하나만 양유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누가 대접받을까요? 양유가 대접받아요. 특히 구호는 임금의 자리야. 그리고 능력도 좋아. 그리고 중정해. 중두하고 정두해. 그러면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접받아요. 모든 백성들, 모든 의묘들이 다 구호를 우러러보고 받듭니다. 그러니 당연히 좋죠. 그리고 또 그 지수학계가 있습니다. 이건 지수학계인데요. 군대를 의미한 지수학계인데 여기서는 유의라는 뭐가 구의이네요. 양유야. 그러니까 뭐 전쟁이 터지거나 힘들 때 유일한 양유인 구의한테 전쟁 사령관으로서 그, 그 장수검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총괄을 하게. 그래서 어떻게 임금도 그 구의라는 사령관의 고개를 숙이고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외적으로서 지켜내기 때문입니다. 근데 공통점은 뭘까요? 5개의 의묘가 있고 양유는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수지비계 같은 경우는 구호가 임금의 자리를 점유했고요. 지수사계 같은 경우는 장수, 구의의 자리를 범한 거예요. 차지한다. 뭐 장수라고 봐도 되고, 아니 신하의 그 영의정 자리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시사령관으로 보는 게 더 좋겠죠. 이제 지수학계니까.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요. 유일한 양요를 우리는 대접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요. 그 서로 필요한 존재인데 그 임금과 백성은 그거를 단순 도식적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는 진정한 마음으로 상대방
자, 예를 들어서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끼리도요. 한 명이 한번 점심 샀으니까 다음에 내가 사다 이렇게 도식적으로 볼 게 아니라 그냥 나랑 같이 내가 외로울 때 같이 밥만 먹어줘도 고마운 게 상대방이. 이렇게 맘먹으면 고마운 존재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서로 마음을 열어고 보는 거와 따박따박 따지는 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오래 갈까요? 그건 뭐 친구 사이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선후배 사이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뭐 이웃집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관계들은 진심으로 우러나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으로 되면 오래 가고요. 이것저것 도식적으로 따지면은 좀 물음표가 붙습니다. 자, 그런 관계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임금과 백성 서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맞아요. 틀린 말하고 맞는 얘기인데, 거기서 임금은 백성을 보기를 마치 내 자식같이 사랑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임하면은 좋고요. 백성들은 임금을 모실 때나 할 때도 계약 관계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순수하게, 아, 우리들을 보여주고 고맙다. 믿고 따른다. 라는 식의 마음으로 이렇게 임하면은 서로 간에 더 넓은 거를 더 크게, 더 그 깊게 더 사귀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지혜들을 주역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금이 오셔도 백성들을 경계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질문하네요. 어, 우리가요, 생활을 할 때요, 집안 식구들끼리 있다. 그러면요, 어, 그냥 바닥에 있는 물건 잘 안 치웁니다. 그냥 삽니다. 쉽게 말하면 대청소를 안 해요. 물론 이제 뭐 며칠에 한 번 할 수도 있죠. 대청소를. 뭐 그런데 일반적으로 식구들끼리 있을 때는 편하니까 그냥 물건 편하게 놓습니다. 근데 만약에 집안에 외부 손님 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요, 내 생활 모습이 지저분한 걸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치웁니다. 뭐 집안 대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방바닥에 있는 거는 치웁니다. 우리 영화 보고 그런 거 나오죠. 불시에 갑자기 들어가면 막 들어오지 마라 하고 막 뭐 침대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데 있는 거 막 치우고 막 하는 거. 그게 정상적입니다. 뭐 드라마에도 나오지만 그게 많이 나옵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마음 편한 사람이 오면요. 굳이 뭐 내가 그 속옷바람이라 하더라도 아니면 그냥 편한 복장이라 하더라도 그냥 개의치 않습니다. 근데 외부 손님이 온다 뭐 체육복 바지로 이걸 맞이하지 않아요. 그러다 정장을 하거나 좀 더 좋은 옷을 입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간다라고 할 때도 그냥 평상복보다는 좀 더 정중한 옷, 정장을 입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결혼식이라든지 상견례라든지 뭐 장례식이라든지 어떤 그 뭐 수상식이라든지 어떤 그런 큰 행사라든지 그 많은 사람이 모이는 데서는 되게 정장을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물론 안 그러는 사람도 있지요. 있지만 최소한 집에서 그냥 그 식구들끼리 편하게 입는 옷하고는 다릅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생활할 때 그 편한 사람이 있을 때는 집안 식구들끼리는 그냥 집안 청소 잘 안 합니다. 왜? 편하니까. 근데 외부 손님을 청소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 경계를 하는 거다. 자, 좋게 말하면 깨끗하게 보인다는 얘기는 사실은 경계한다는 얘기입니다. 조심한다는 얘기죠. 하물며 뭐 직장 상사가 집에 오거나 아니면은 뭐 대통령이 오거나 임금이 온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동네가 난리가 나죠. 아마 동네 대청소를 하고 할 것입니다. 옛날에 보면 대통령 시찰 갈 때 그랬다면서요. 딱 가면 내 동네가 그냥 완전히 그 발칵 뒤집혀졌다는 거죠. 예전에는. 뭐 요새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예전에 그랬답니다. 그- 그래서 임금님이 온다는 옛날 같은 게 임금님이 온다는 더 난리 날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농사일을 못하고 대기합니다. 그리고 청소하고 길 닦고 막 도로 보수하고 이럴 겁니다. 어, 군대에서도 사단장이 뜬다. 그러면은 그 비상이 걸리죠. 그죠? 왜냐하면 사단장한테 잘못 지켰다가는 좀, 좀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군대 생활을 했던 분들은 아마 사단장이 시차로 온다 이러면은 아마 그 상관들이, 그러니까 달달달달 부하들을 볶아서 뭐 환경미화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어, 또 사실 그런 기회로도 대청소를 하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자, 그런 면에서 뭐야. 자, 군대 내에서 사단장이 오는 거를 편하게 여길까요? 아니면 부담스럽게 여겼을까요? 부담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대청소를 하는 겁니다. 군기가 바짝대고 옷도 바짝바짝 가려입고 이러는 거죠. 만약에 편하게 여겼다면은 그렇게 대청소 뭐 평소와 같이 했을 겁니다. 특별히 더 대청소하지는 않아요. 그 얘기는 편하게 여기느냐 안 여기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면은 백성의 입장에서 임금님이 오는데 편하게 대처하느냐 경계하는 마음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편하게 여기는, 예를 들어 뭐 옆집 아저씨가 온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편하게 대하는 게 부담이 없는 거야. 근데 뭐, 뭐 엄격한 분이 오거나 어렵게 생각하면은 긴장할 수밖에 없죠. 어렵게 여기는 겁니다. 그걸 말한다. 그래서 훌륭한 성군이라고 하나, 훌륭한 임금님이라고 하면은 백성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가서 백성들에게 동네 아저씨 같이 대하는 겁니다. 그게 성군입니다. 근데 임금님 온다고 바짝 긴장했다. 그건 성군이 아니에요. 훌륭한 임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랬다는 거죠. 그 요순 시대 때, 물론 이제 뭐 문헌상의 이야기고 전설의 이야기입니다만, 요순 시대 때는요, 백성들은 임금님이 누군지도 몰랐대요. 하도 태평성대다 보니까 임금이 누군지 먼저 상관없는 게 그냥 내가 등 따스고 벽을 생활하는 불편함이 없으니까 그게 태평성대랍니다. 그 그래서 태평성대의 정의는요, 백성들이 나라 걱정을 안 해요. 임금이 누군지도 몰라. 대통령이 누군지도 몰라. 그게 태평성대고요. 백성들이 나라 일을 걱정하고 국가를 걱정하는 거는 태평성대가 아닙니다. 그걸 난세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백성들은요, 옛날 표현으로 등 따스고 배부르는 게 최고입니다. 잘 사는 게 최고입니다. 백성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백성들이 나라 일에 관심 갖는 거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좋죠. 한편으로는요, 불행한 겁니다. 왜? 백성들이 등 따스고 배불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라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자꾸 있으면 좋은 게 아닙니다. 옛날 기준으로 태평성대 기준은 임금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단계가 진정한 태평성대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임금님이 우리 마을에 온다 하더라도 백성들이 경계하지를 않아. 왜? 편하니까. 왜? 동네 이웃집 아저씨 오듯이 생각하니까 그냥 평상시 같이 생활하는 거야. 그게 진정한 성군, 훌륭한 임금이라는 거죠. 참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역에서는 진정으로 성군이 누군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거는 백성들이 편하게 여기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삼는다. 라고 주역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지도자, 옛날 임금이겠죠. 지도자가 백성을 친하게 지내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이거는 예전 기준으로 임금이 백성을 친히하는 건데요. 뭐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회장님이 직원을 어떻게 친비할 것이냐, 어떻게 가깝게 지낼 것이냐 이런 부분이죠. 뭐 좁게는 집안에서 어른이 아이들,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그 가깝게 지낼 것이냐 방법 내지 아니면은 회사, 조직 뭐 이런 데서 해당이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여러모로 방법이 있겠는데 주역에서는 이 수지빗개라고 합니다. 물이고요, 땅입니다. 땅과 물의 사이는 빈틈이 없습니다. 딱 달라붙습니다. 물은 무조건 아래로 내려가니까 빈틈을 찾아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하, 땅 위에 물이 있는 거. 땅 위에 물은 빈틈이 없으니까
그걸 보고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아하, 사람이 가깝게 지내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자, 예를 들어서 임금이다. 그럼 임금이 있고 그 밑에 뭐 한 백성이 10명이다. 뭐 이러면은 다 만날 수 있죠. 근데 백성 10명 뿐일까요? 100명, 1000명, 만명 10만 명, 100만 명이 넘습니다. 물론 이제 뭐 나라 크기별로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1000명 단위가 넘어가도요. 임금이 지도자가 일일이 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회사로 말해 봅시다. 회사로. 회사가 직원이 1000명이야. 회장님이야. 그럼 회장님이 직원을 일일이 한 명씩만 만나도요. 3년이 넘습니다. 한 번 만나고 하루에 한 명씩 만나는데도 이게 1년이 365일이니까 근 3년. 이게 사실은 그 일일이 다 만나기가 어려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룹별로 만나거나 아니면은 조직을 짜는 거죠. 예를 들어서 A부서, B부서, C부서 하면 A부서의 부서장만 만나고 부서장이 대리로 그, 그 자기 조직원들, 그 직원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옛날로 치면은 천자가 있었고요. 천자 밑에 제후국을 만드는 겁니다. 제후. A라는 제국, B라는 C라는 제국. 그래서 각각의 나라를 다스리게 만들고 천자는 제후들을 이렇게 각각이 지내면 되죠. 그러면 제후가 그 대리 통치라고 할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회장님이 모든 직원을 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중간 관리자를 임명을 해서 대리 그 명령이 전달이 되고 또 부하들의 아랫사람들의 건의사항들이 모여서서 위로 전달이 되도록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해야죠. 또 그게 순리입니다. 그거를 예전에는 이제 그 나라가 좀 크게 했으니까 제후국을 만들어서 제후 보고 대신 통치해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반드시 좋다 나쁘다보다도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팀별제라고 할까요? 각각의 팀들을 만들어 놓고 팀장을 만들어 놓고 팀장이 자기의 팀들을 그 좀 좌지우지하고 좀 막 그 독립적인 권한을 주는 거죠. 그러면은 팀장은 자기 주어진 권한 내에서 자기의 역량을 100분 발휘해서 활용하게 되는 거죠. 옛날로 치면 그게 제후국이고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팀별제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표현이야 어쨌든 간에 물론 이제 운영 방식도 약간 차이가 있고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운영 방식이나 요령은 비슷했다. 그리고 그런 이치들이 주역에 나오더라. 그래서 주역에서는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팀별 관리제, 뭐 옛날처럼 제후국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는 정말로 빈틈이 없게, 오해 소지가 없게 최대한 협조를 하고 최대한 아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게 안 되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각각에 또 나중에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거는 땅 위에 물이 있듯이 그거는 빈틈이 없잖아요. 땅과 물 사이에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친하게 지내야 된다. 이걸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요령이야 뭐 직접 관리할 수도 있고 뭐그 팀별 관리할 수도 있고 그거는 경우별로 다르겠죠. 예. 그, 그래서 이치는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처음 이제 친구를 사귈 때 요령이 어떻게 되느냐, 원칙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에 대한 질문이 왔어요. 사람이 우리가 이제 어려서부터 뭐 초등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렇게 다니면서 친구를 사귀죠. 사실은 그, 그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사람들 사귀어야 되니까. 또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을 다니면서 사회에서 그 사람 간의 이제 친비, 서로 간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럴 때 요령이 뭐냐? 그랬을 때 그 이제 원칙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 무너지는 겁니다. 형식이든 뭐 예의범절이든 뭐 어떤 인사를 어떻게 해라 이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없으면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근데 믿음은요, 처음부터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조그만 것부터 축적돼서 큰 게 됩니다. 마치 피라미드를 만들 때 1단, 2단, 3단 해야 피라미드가 만들어지듯이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도 큰 믿음은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뭐 조그마한 약속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지키고 성실히 하는 걸 보고 다음 단계에서 사람들을 신뢰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보통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사람들을 테스트합니다. 뭐 작은 일거리를 하나 줘보고 그 사람 능력과 이런 거를 봅니다. 잘하나 못하나. 그러고선 합격. 그러면은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순서대로 시키죠. 처음부터 갑자기 큰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거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대부분이 그렇다. 물론 안 그런 수도 있죠. 뭐 사람이 엄청나게 훌륭하거나 이러면 처음부터 큰 일을 맡기도 합니다만 보통의 경우는 순차적으로 1번, 2번, 3번 이런 순서적으로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관례입니다. 예전에 춘추전국 시대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예전에 나라에 군대와 식량과 믿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걸로 나라를 운영을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나라에 군대가 없으면 유지가 안 되고요. 나라에 식량이 없으면 백성을 먹여 살릴 수가 없고요. 믿음이 없으면 또 나라를 운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이제 유명한 얘기를 이거 이제 공자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군대와 식량과 믿음이 있는데 만약 이 중에서 세 개 중에서 다 필요하지만 먼저 버려야 될 거 뭐냐고 하면 되게 사람 뭐라고 할까요? 참 망설입니다. 근데 공자님은 그때 군대를 버리라고 합니다. 헐, 군대를 버리면 어떻게 외적을 막아? 그런데 과감히 군대를 먼저 포기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남는 게 뭐죠? 식량과 믿음이죠. 그것도 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래도 둘 중에 하나를 더 버려야 되는 뭘 한다? 식량을 버리라고 그래요. 믿음은 마지막까지 갖고 있어야 돼. 비록 군대가 없고 식량이 없어 쫄쫄 굶는다 하더라도 믿음이 있으면 유지가 되는데 나라가 믿음이 없어지면은 나라가 무정부 상태가 돼서 풍지박산이 되는 겁니다. 혹시 그거 아시죠? 그 가끔 그 미국에서 만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갑자기 지진이랄까 정전이 됐다 그러면 완전 아수라장이 되죠. 그리고 뭐, 뭐 100년 뒤, 200년 뒤 미래의 이야기 보면은 뭐 핵전쟁이 터진 다음에 무정부대 가서 완전히 뭐 그 힘센 놈이 깡패 노릇하면서 막 다 그 빼앗고 뭐 이런 거. 그런 실질적으로 그뭐 데모가 일어나거나 정전이 일어나면 막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럴 때 지진이 일어나거나 이러면 무조건 군대부터 투입합니다. 그런 동네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죠? 구조대부터 가죠. 근데 오히려 우리는 그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는 오히려 질서를 더 잘 지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흔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라를 운영하는 거를 때 군대, 식량, 믿음에서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믿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친구를 사귈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사라지면 사람을 사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보면요. 사람들을 사귈 주변에 보면은 저 사람을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 묵은 친구, 오래된 친구가 있으면 믿을만 합니다. 즉, 그 사람 국민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 이런 식으로 뭐 30년, 50년 동안 만난 친구들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은 믿을만 합니다. 그런데 오래된 친구가 없어. 다 새로운 친구야. 예를 들어 1, 2년밖에 없어. 사귄 지. 그러면은 조금 물음표가 붙습니다. 왜? 믿음이 들어가는 거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묵은 친구가 없다. 그 사람 주변에. 물론 오래된 친구도 새로운 친구 다 있어야죠. 있는데 새로운 친구가 많으니까 오래된 친구가 없다. 그럼 수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요령 중에 하나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오래되고 묵은 친구가 그 사람 주변에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오래되고 묵은 친구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아,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그러면은 되게
형들이 있습니다. 그게 거의 틀리지 않아요. 오랫동안 사귀면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믿음을 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쨌든 주역에서는 사람 관리나 친구를 삼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믿음이다. 나라를 운영하는 거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다. 조직을 운영하는 거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믿음이다. 믿음이 제일 중요한 핵심이다. 라고 주역에서는 강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친구끼리 서로 사귀는데 어떻게 해야 그 관계가 아름답고 오래 갈까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친구끼리 그 친하게 지내는 거를 이제 옛날 말로 친비한다고 합니다. 서로 친하게 지낸다, 가깝게 지낸다 이런 얘기. 어떻게 대인 관계를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역에서는 이제 친구끼리 가장 친밀한 관계를요, 괴사로 하는 수집있기로 봅니다. 수집있기를 보는데요, 물이 있고 땅이 있어요. 물과 땅에서 물의 특징은요,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자연적으로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밑에 땅이 있다. 그럼 물이 내려가서 땅과 딱 마주칩니다. 즉, 땅과 물의 사이, 물과 땅의 사이는 빈틈이 없습니다. 즉, 물이 땅 위에 있는데 빈틈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 관계는 친밀해야 됩니다. 서로 믿어야 되고요. 그랬을 때, 그 친하고 이럴 때 그 원칙들을 주역에서는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원입니다. 원, 원. 그리고 영, 정. 이 세 가지를 말한다. 원, 영, 정.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서 원이라고 하는 거는 으뜸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본, 으뜸, 모범, 이런 얘기거든.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친구한테 모범이 돼야 되고 본보기가 돼야 되고 그 우리가 롤 모델 같이 되면 좋습니다. 서로 믿고 따를 수 있는 그게 원입니다. 으뜸이 돼야 됩니다. 뭐에도 항상 잘하고 으뜸이 되는. 그래서 그거를 중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오래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 관계가요. 내가 우리 2시에 만나자. 근데 그걸 금방 그래도 또 3시에 만나는데 이제 계속 바뀌면 어떨까요? 그거 사람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되지만 결정을 내리고 나서는 그거를 오래도록 지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잘못된 건 고쳐야죠. 고쳐야지만 웬만하면은 특별히 잘못되지 않는 한은 웬만하면은 오래도록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이 올바라야 됩니다. 곧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야 우리 친구끼리 같이 그 도서관 가서 공부하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도서관 안 가고 뭐 오락실을 빠지거나 그러면 약속과 어겨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오락실 간다면 상관이 없는데 도서관 간다고 했다가 오락실을 빠지면 안 돼. 그건 정이 아니죠. 올바른 게 아니죠. 그래서 뭐 제가 예를 들은 거지만 어쨌든 원칙을 정하고 그리고 그게 오래 가야 되고 그리고 올바르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깡패짓 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나쁜 짓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올바른 거를 오래 가자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친구끼리 오래 갈 수 있는 친구끼리라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영, 정을 하면은 그 친구 관계가 허물이 없고 오래 간다. 아름다워진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아름답다는 표현이요. 물론 얼굴이 아름다고 몸매가 아름답고도 있습니다만 사람의 마음씨를 곱게 하고 올바르게 하는 걸 아름답다고 합니다. 사람의 관계도 좋은 관계 오래된 걸 아름다운 관계라고 합니다. 그걸 아름답다고 하거든요. 옛날 말로는. 뭐 지금도 뭐 통용되는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친구를 삼고 친하게 지내려면 원, 영, 정.
요 세 가지를 강조했다. 이것이 이제 주역에서 나오는 그 친비하는 요령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친구 관계뿐일까요? 뭐 회사에서 상사 부하 관계도 마찬가지,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 그 회사에서나 어떤 뭐 단체, 뭐 동아리 이런 데서도 항상 으뜸이 돼야 되고 오래 가야 되고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거는 친구만 아니라 모든 뭐 인간에 대한 모든 모임에서 공통적으로 어, 다 작동이 되는 공통적으로 적응이 되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친비할 때, 그러니까 서로 친구로 사귈 때,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각각의 때가 있다. 즉, 내가 상대방 사귀고 싶을 때 그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상대방도 나를 사귀려고 한 마음이 서로 때가 맞아야 된다. 그것만 그런 겁니까? 라고 질문이 왔네요. 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일이 잘 풀릴 때는요, 그 교회나 뭐 절이나 성당 잘 안 찾아갑니다. 물론 찾아가는 사람 있죠, 있는데. 근데 내가 일이 안 풀리거나 궁금하거나 일이 공궁하거나 이렇게 되면요, 점집을 찾아가거나 뭐 종교시설을 찾아가기 쉽습니다. 가서 뭔가 자문을 얻고 궁금해서도 물어봅니다. 뭐 심지어는 사주팔자 보는 사람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내가 아쉬울 때,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다만 이제 그 형태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의 문제겠죠. 어쨌든 그 내 친구를 찾거나 종교시설 가서 빌거나 아니면 뭐 점집을 가거나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아니면 뭐 스승님을 찾아가서 자문을 여쭤볼 수도 있는 거고 그건 경우마다 다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아쉬울 때 찾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친구를 사귐에 있어서도 서로 아쉬울 때 서로 짝짝꿍이라고 할까요? 서로 친구를 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각각 때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거는요. A가 있고 B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A는 아쉬워. 그래서 친구를 사귀고 싶어. 근데 B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때가 아니야. 그러면 둘이 사귀어질까요? 안 됩니다. A도 그런 마음이 들고 B도 그런 때와 장소가 맞아야 서로 그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그게 뽕차게 한 말,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죠. 박수도 마주쳐야 되는 거죠. 이게 엇박자가 나면 이게 박수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런 거는 같아요. 그래서 뭐든지 각각의 개인 간에도 그렇고 어떤 단체도 그렇고요. 나라도 그렇고요. 어떤 뭐 동아리, 회사 마찬가지로 각각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면 그걸 극복하는데 매우 힘들어하고 갈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들은 이제 삼국지의 예를 듭니다. 삼국지에 보면 우리 흔히 그런 얘기해요. 도원결이라고 해서 유비, 관우, 장비가 그, 그 의형제를 맺죠. 그래서 이제 그 똘똘 뭉칩니다. 그래서 그거는 세상이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합류한 사람이 누구죠? 조자룡하고 자갈공명입니다. 물론 딴 사람도 있죠. 있지만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자, 그 중에서 지략가는 누구죠? 제갈공명입니다. 제갈공명은 유비가 삼고초려로 모셔오죠. 그 유명한 아죠. 세 번 찾아가서 했다. 뭐 삼고초려입니다. 그런데 제갈공명 입장에서는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제갈공명 입장에서는요, 음, 이 유비의 삼총사, 유비, 관우, 장교 똘똘 뭉친 거는 알아요. 그리고 유비는 황족이야. 황제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임금이 그러니까 뭐 어떻게 감히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중요한 거는요. 장비 같은 경우는요. 장비는 그 조금 다혈질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다루기가 좀 쉬워요. 반면에 관우는 깐깐하거든요. 의리도 있고 깐깐하고 머리, 지략도 있고 그러니까 고- 보이지 않는 라이벌 형성이 됩니다. 제갈공명과 관우 사이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 이면에는 제갈공명이 뒤늦게 합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늦게 온 사람이 지금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려고 하니까 보이지 않는 갈등 정선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요. 그 적벽대전 때 관우한테 어떻게 하죠? 그 조조가 그러니까 조조가 그 도망할 거를 놔주겠느냐 잡겠느냐 해서 내기를 걸죠. 결국 관우는 한때 조조한테 의탁했었기 때문에 그 의리상 조조를 잡지를 못하고 놔줍니다. 그 대신 그 전에 제갈공은 어떻게 하죠? 관우의 길을 죽이기 위해서 약호 주기 위해서 그 굴령장을 쓰죠. 조조가 근리 안 오면은 그 제갈공은 자기 목을 내놓는다고 그러고 관우는 그때까지만 해도 의기충천하니까 그 조조가 오면은 반드시 목을 잘라오겠다고 합니다. 근데 정작 조조를 만나는 순간 관우는 의리상 인정상 조조를 놔주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조조를 잡겠다고 굴령장 썼으니까 놓치면은 자기 목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우가 완전히 그 코 깼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완전히 그 제갈공명하고 지략 싸움에서 지죠. 그래서 결국은 고개를 숙이게 만든. 그렇게 하고도 제갈공명은 계속 껄끄러만. 그래서 나중에 형주의 유비를 뭐, 그, 최전선에 보내가지고선 결국은 오나라와 위나라의 공격에 노출시켜가지고선 결국은 관우가 죽게 만들죠. 그것도 제갈공명의 질투다라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주역의 관점에서는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인가요? 그거는 관우, 유비, 장비는 초창기 멤버라는 거예요. 그래서 똘똘 뭉쳐 있거든. 거기에 뒤늦게 제갈공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분석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초창기 모임에 있던 창립 멤버는 똘똘 뭉쳐 있고 뒤늦게 합류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좀 대접이 다르다라고 하는 주역의 이치와 똑같기 때문에 그 얘기를 언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들은 그 사람이라는 건그 때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밥 먹고 나서는 되게 차를 한 잔 마시거나 뭐 과자를 먹거나 뭐 이러기도 하죠. 그런데 밥 먹기 전에 계속 차를 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그 속쓰리고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밥도 잘 못 먹고. 자, 똑같이 대접한다고 그랬는데 배고픈 사람한테 계속 차를 내줘봐요. 그거 피곤합니다. 근데 배부른 사람한테, 배고픈 사람한테는 밥을 주는 게 낫고요. 배부른 사람한테 차를 줘야 되는데 또 거꾸로 배가 불러. 그런데 자꾸 밥 먹으라고 음식 내놓으면 어떨까요? 그거 피곤합니다. 그죠? 똑같이 대접한다고 해서 때와 장소가 다른 거죠. 또 우리는 목욕탕이다. 그럼 목욕탕은 어떻죠? 옷 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목욕탕에서 옷 입고 들어가가. 그럼 이상하잖아요. 식당이다. 식당에는 반드시 옷을 입고 들어가야지. 식당에 빨개 벗고 들어간다면 이상하잖아요. 수영장이다. 그럼 수영복을 입어야지. 그 수영장인데 뭐 정장을 했거나 잠옷을 입거나 하면 이상한 겁니다. 또 저녁 때가 되면 잠옷으로 갈아입거나 하는 거는 맞는데 저녁 때가 됐는데 다 남들 잘 나가는데 외출복을 입어. 물론 외출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죠. 특별한 경우죠. 그럼 아침이다. 그럼 아침에는 그 외출복을 입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게 정상인 일반적으로 뭐 출근을 하거나 뭐 활동을 하거나 하는데 아침 먹고 잠옷으로 입는다. 그건 좀 이상합니다. 때와 장소가 안 맞는 거죠. 그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A와 B가 서로 친구로 사귀려면 때와 장소가 맞아야 됩니다. 서로 마음의 준비도 돼 있어야 되고 때도 맞아야 되고요. 장소도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친구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엇박자가 나서 따로고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들을 그 주역에서는
그 때가 맞아야 된다. 그리고 어떤 그 분량, 그러니까 내가 아쉽게 됐을 때 그때 빨리 찾아가야지. 늦으면은 늦으면은 푸대접이다. 그 얘기를 아까 그 제갈공명의 예를 들어서 물론 그렇다고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죠. 때가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관계로 주역에서는 바라봤다. 이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비하는 데 있어서 여기 무수 글자 적어놨는데 무수 처음이 아니다. 앞장서지 않는다. 하면은 그 좋을까요, 나쁠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어, 신비한다는 거는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매우 좋은 관계가 됩니다. 그럴 때 늦게 가면은 국물도 없습니다. 오히려 손해본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에는 빨리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돼. 지금 여기는 무수, 앞장서지 못해. 머리가 되지 못한대. 처음이 되지 못한대. 그러면은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수집있게에서 그 상륙 같은 경우는 제일 끄트머리입니다. 되게 그 제일 끄트머리 있는 경우는요. 자기 왕년에 나는 잘했는데 하고도 헤매다가 때와 장소를 놓치는 수가 많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일단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얘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구호가 매우 뛰어나고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호한테도 다 힘을 집중을 하고 다 따르는 게 정상인데 상륙은 그저 그냥 옛날 인연에만 연연해서요. 구호를 안 따라갑니다. 또 그러면은 또 따라가도 늦게 가. 뒷북치는 거야. 그러면 환영받을까요? 아니죠. 옛날에 그래. 잔치도요. 잔치할 때 가면은 대접받는데 잔치 끝나고 가면은 예, 개벽다귀도 못 얻어먹는데요. 그래, 우스갯소리 얘기죠. 어쨌든 잔치가 끝난 다음에 가면은 좋은 게 아닙니다. 잔치 중에 가야지. 그런 식으로 늦으면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특히 침배하는데 처음이 아니야. 앞장서지 않아. 그러면은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좀 편해요. 회사가 있다나 아니면 동아리가 있다 이럴 때는요. 초창기에는 다들 힘듭니다. 그럴 때 가면 환영받아요. 초창기 때 가면은. 왜? 사람이 없고 자금력이 없고 힘들으니까. 근데 체제가 이미 다 완성됐어. 다 시스템이 완비됐어. 그러다 한 다음에 가면 어때죠? 그렇게 초기와 같이 환영받기는 어렵습니다. 왜? 아쉽지 않거든, 조직에서는. 모임에서 아쉽지 않거든, 그 사람이. 초기에는 아쉽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럴 때, 아쉬울 때 가야 됩니다. 그래야 대접받아. 그래서 초창기다. 그럴 때는 빨리 가는 게 좋고요. 이미 다 완성됐다 한다면은, 그렇게 환영을 못 받는 게 상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중요한 바는 좋은 자리와 반드시 해야 되는 자리. 그리고 구호가 멋지고 공인으로서 멋지고 좀 뭐 세상을 위해서 잘 해요. 그러면 그런 구호를 향해서는 빨리 친구로 삼고 영향을 받는 게 좋습니다. 늦으면 늦어서 손해본다. 뒷북칠 수가 있다. 상륙의 경우는. 그러면은 안 된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 좋은 자리는 빨리 가서 칭찬받자. 칭찬받기보다 빨리 친비하는 게 좋다. 라고 그 주역에서는 그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 좋은 자리 빨리 가는 게 낫죠. 당연히. 예, 늦으면 좋지 않다. 네, 감사합니다. 신비하지만 사실, 그러니까 스스로 잃지 마라. 스스로 자기의 본질을 잃거나 지주를 잃거나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우리가 서로 친하게 지내는 건 당연합니다. 서로 친비하고 서로 웃고 즐기고 하는 거는 당연한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구차하게 내가 나 자신을 너무 굽히거나 나 자신을 너무 그 낮게 해서 그거를 추하게 만들지 말아라.
이게 갑자기 무슨 뜻이냐? 사람이라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출세하거나, 어, 해야 되는데 나는 못하고 내 주변 사람 다 하고 있어. 그럼 조바심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아파트를 사서 재미를 좀 봤다. 그런데 또 가격이 더 오를 거 생각하면은 빨리 사고 빨리 하는 게 더 유리하죠. 근데 세상 모르잖아. 이거 내릴까? 뭐 할까? 그러다 이제 망설인 사이에 옆에 사람 벌써 사서 재미를 봤어. 그러면은 이거 나만 이거 아파트 못 사서 이거 벼락까지 되는 거 아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애간장이 탑니다. 그래서 그 애간장이 탄 상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면은 나중에 후회를 하기 쉽습니다. 그런 경우를 종종 보는데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단 단순하게 뭐 부동산 산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선비가 자기가 살던 평생의 지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꺾고서 난다? 그거는 대단한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 예전에 이윤이라는 명재상이 있었습니다. 이윤. 이윤이라는 사람이요. 그 타임금이 올 때까지 그 기다립니다. 그래서 타임금이 자기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세상에 나가서 그 천의 명재상의 타이틀을 얻을 정도로 정치를 잘합니다. 또 우리 많이 하는 그 제갈공명 얘기하시죠? 그 제갈공명도 그렇습니다. 유비가 삼고초려할 정도로 그 찾아와서 자기가 예의를 갖출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 세상에 출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관우는 좀 되게 싫어합니다. 아이고, 유비가 한 번 갔으면 됐지, 뭘 두 번, 세 번 찾아가고, 그거 구차하게. 그러니까 유비는 그 관우가 그런 거를 이제 불평불만할 때 그러지 말라고 나는 그 나라의 스승, 국사를 모시는 입장에서 예의를 다해야 된다. 이걸 강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갈구명 모시는데 자갈구명을 자, 왜 그렇게 했을까요? 뒤늦게 합류하잖아요. 자갈구명이. 그런데 선뜻 오면은 기존의 멤버들이 잘 안 따릅니다. 그런데 자갈구명은 기다려. 그리고 유비가 최선을 다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면은 소문이 퍼질 거 아니야. 아, 유비가 제갈구명 삼고초절 정도로 대단한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그 뒤늦게 왔다 하더라도 제갈공명이 말을 하는 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따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마음 같아서 지금 빨리 나서서 뭐 해주고 싶지. 그래도 유비가 와서 자기를 간청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쉽게 말해 예의를 갖출 때로 애간장을 태우는 겁니다. 상대방을. 그런 거 봐서는 뭐 남녀 사이도 그렇죠. 은근히 애간장을 태우죠. 여자가 남자를 대할 때. 그러면 더 남자는 더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뭐 이런 거와 또 비슷하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래서 지조를 그럴 때 지키는 겁니다. 함부로 굽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말하면은 그 유기효가 이 세상에 나가서 사귀고 싶은데 구호하고 그런데 유기가 안으로부터 도와주지만 사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잃는 거 잃지 말아라. 자기 자신의 본질을 잃지 말아라. 고개를 너무 숙이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는 건 좋은데 너무 구차하게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현비.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신비한다. 현비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했네요. 현비는 드러내놓고 신비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드러날 현자거든요. 우리는 보통 사람과 사람의 이제 친하게 지낼 때는 단둘이 만납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여러 명 만나기도 하죠. 근데 일단은 이제 데이트하거나 아니면 긴밀한 얘기할 때는 단둘이 만난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단둘이 만나는데 공개적으로 할까요? 아니면은 소리가 차단되거나 아니면은 옆방에서 안 들리고 우리들만 말할 수 있는 공간에서 할까요? 일반적으로 남들이 안 듣고 우리들만 당사자만 들을 수 있는 공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무슨 말을 해도 다른 사람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당사자만 소근소근 말하는 게 상례입니다. 물론 안 그런 수도 있죠. 큰 소리를 하다 보면 이제 옆방에서 들리기도 합니다만 그런 드문 경우고요. 일반적으로는 친하게 지낸다는 건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 데이트하는데 나 너 사랑해 좋아해 하는데 남들이 다 들리고 크게 떠들까요? 물론 이제 뭐 텔레비전이나 드라마 보면 쇼맨십 같이 해서 나오는 수도 간혹 있지만 그거는 그냥 이벤트로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단둘이 있을 때 남들이 그 못 알아듣게 남들이 듣지 않는 곳에서 그 고백을 하거나 서로 긴밀한 얘기를 하는 게 상례입니다. 보통은 침비하는 거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침비한다는 거는 보통 남들이 못 알아보고 우리들끼리만, 그 당사자들끼리만 짝짝꿍이 돼서 말하는 게 상례입니다. 그런데 현비라고 하거든요. 현은 드러날 현자입니다. 현비. 드러날 현자. 근데 이렇게 현비가 되는 수는 언제냐면요. 예를 들어서 그 정치인이나 아니면 유명 연예인이라 생각해 봅시다. 유명 연예인 어디 갈 때는 사람들이 다, 야, 저 사람, 그, 누구, 어디 간대. 그러니까 우리 거기서 집결하자. 또 아니면 뭐 콘서트가 있대. 뭐 이러죠. 연설이 있대. 이러죠. 공연이 있대. 그럼 사람들 모이잖아요. 그리고 공연장에서는 이러다 저 팬들을 사랑합니다. 그래. 모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한 명한테 사랑한다고 안 해요. 그 유명 연예인들은 반드시 모든 사람들은 국민을 사랑합니다. 팬들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드러내놓고 남들이 공개석상에서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공개석상에서. 우리 흔히 보면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라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드러내놓고 친미한다는 건 뭐냐면은 그 단둘이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상대로 뭐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많은 사람들을 내가 거느리고 또 이끌면서 아니면은 뭐 공연을 하면서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현비입니다. 그럴 때는 사적으로 행동하기 어렵습니다. 말을 해도요. 많은 사람이 항상 보고 주시하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못해요. 만약에 말을 함부로 했다면 그 요즘 말로 유튜브라든지 뉴스에 나옵니다. 잘못하다가는. 그래서 항상 조심조심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내가 회사 사장이야. 그럼 회사 사장이면요. 어떤 직원들이 여러 명, 한두 명이 아니야. 뭐 100명, 1000명, 10,000명이래. 그러면은 홍길동이라는 A라는 직원은 보고 잘한다. 너 좋아해. 라고 말한다면은 다른 직원들이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또 미운 사람이 있어. B라는 사람 미워. 근데 너 미워. 이라고 하면은 또 그걸 또 그 앙심을 품는 사람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좋아해도 아닌 척, 싫어해도 아닌 척. 그러니까 표정을 무덤덤하게 모든 사람 그게 관리자입니다. 즉 지도자 아니면 회장님, 사장님은요. 자기의 감정을 쉽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무덤덤하게 모든 사람 포용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야 조직을 운영합니다. 안 그렇고요. 이런 경우 좋아해. 라고 하는 순간에 패가 갈려져서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친구하고 우리하고 대화할 때도요. 나는 축구를 무지히 좋아해. 축구를 싫어하는 사람 이해가 안 돼.
라고 말한다면요. 아니, 당사자가 다행히 축구를 좋아하면 동조하겠지만 축구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싫어한다기보다도 그냥 별 관심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적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나는 이거 분명히 좋아해. 이거 싫어하는 사람, 이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 라고 말하면요. 잠재적인 적을 만듭니다. 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일 없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 나온 사람이 대학교는 서울대가 최고야. 서울대 아닌 대학교는 대학교도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은 지방대 다니는 사람은 뭐가 돼? 다른 서울대 말고 다른 대학교 주시더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표현들은 매우 안 좋습니다. 그건 현비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단둘이 있을 때 그럴 수도 있어요. 남들이 안 듣는 데서는 뭐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남들이 듣는 장소에서 공개석상에서 좋다, 나쁘다를 확언해서 말을 하면요. 보이지 않는 잠재적인 적을 만드는 셈이 됩니다.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현비한다는 거는요. 그 공개적인 석상에서 가장 무난하게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식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공적으로 행동하며 거기서 사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현비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의 레벨이라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직장이든 학교든 어디 가는 이제 그 초보 단계가 있고요. 점점 시간이 올라간다. 직급이 올라간다. 올라갈수록 공인의 마음을 가져야 돼 많은 사람을 거느리기 때문에 오히려 책임지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위는 높아졌는데 마치 초딩 때 놀던 식으로 논다. 이러면은 좀 그렇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음, 지도자가 된다. 지위가 올라간다. 선배가 된다. 나이가 든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포용력 있게 행동하고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그리고 드러내고 공개적인 석상에서 드러내면서 신비하는 거에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더 높은 자리로 갈 수 있고 더 유명인사가 되는 겁니다. 뭐 유명인사가 반드시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그런 경우에 그렇다라고 생각해야지. 무조건 또 유명인사가 좋으냐? 아니 유명인사가 될수록요 자기 개인 생활이 없습니다. 사적으로 뭘 행동을 못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흔히 그런 거 유명 연예인이 길거리 지나가다가 그 정체가 탄로났을 때 탄로나 딴 이제 팬들이 알아봤을 때 행동이 상당히 제약이 되죠. 그게 과연 행복할까?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각자의 호불호가 갈립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주제는 뭐냐면 현비, 드러내놓고 침배한다고 하는 거는 공개석상에서 많은 사람을 두루두루 좋아한다고 하지만 내밀적으로 친밀한 거 관계,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공적인 관계로 맺어진 것을 말한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